몽골 제국, 이 나라 말로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칭기즈칸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한때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제패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로 성장합니다. 이 나라를 만든 칭기즈칸은 본명은 테무친인데요. 이 몽골의 보르지긴이라는 부족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정적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걸 겪고요. 어머니도 그 자기를 지키지 못해내는 것들을 겪으면서 한자성어로는 와신 상담을 어렸을 때부터 합니다. 근데 점점 세력을 키워서 나중에는 자신의 이 보르지긴 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몽골 부족 전체를 통일을 하고 쿠렐타이라는 회의를 통해서 바로 이 칸의 자리에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기즈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쿠렐타이가 뭐냐면은 이 몽골 같은 경우는 이 몽골족 같은 유목민족들은요, 지도자를 반드시 앞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세우지 않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이 쿠렐타이라는 회의를 열어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는 이 최고 지도자인 칸을 뽑을 때 반드시 쿠렐타이를 열었고요. 이 쿠렐타이를 개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다 쿠렐타이 장소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칭기즈칸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데요. 그 영토를 차지하는데 기반이 되었던 제도가 바로 이 천호제라는 제도가 기반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 10명이 모여서 한 개의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 10개가 돼서 또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모여서 또 10개 모여서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고 또 하나 모여서 형성되고 이렇게 조직되는 게 천호제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이제 10명이 모이면은요, 이게 10명이 모여서 10개가 됐다 라고 하면은 이 10개 모인 것들이 100호가 되고요. 이 100호가 또 100명 모인 게 10개가 되면은 1000호가 되죠. 몽골의 군사기반은 바로 이 1000호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게 10개가 더 모이면 10,000호가 됩니다. 몽골은 칸이 군대를 움직일 때 2만의 병력을 동원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만호 2명한테만 이야기하면은 이 2명의 만호는 각각 10명의 천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천호들은요, 또 각각 아래에 있는 10명의 백호한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호들은 각각 그 아래에 있는 10명한테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조직이거든요. 일종의 피라미드식 조직이죠. 그래서 칸은 병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들에는 크게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이 몽골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캐식이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칸의 바로 옆에서 칸의 막사에서 칸을 지키는 친위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몽골 제국은요, 이 국가의 법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바로 이 칸의 막사인 캐식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이 천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군대가 조직이 되는데요. 이들은 한번 정벌 하러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말을 한 마리만 타고 가지 않고 말을 3마리씩 혹은 4마리씩 타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얘를 탔다가 얘가 지치면 다음 거 갈아타고요. 지치면 또 옆에 거 갈아타고 또 지치면 옆에 거 갈아타고 얘가 또 지쳤다 그러면 바로 쉬었던 애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제도가 바로 이 몽골의 군사 운영 제도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북부 지역의 금나라 공격해서 계속 밀어내리고요. 서하 공격해가지고 지배하고요. 중앙아시아를 거쳐 호라즌까지 영역을 확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었을 때요, 칭기즈칸이 처음에 제국을 일으킨 곳은 이 카라코룸 언저리입니다. 여기에서 1206년에 시작해가지고요, 칭기즈칸이 죽은 1227년까지 차지한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정도의 영역을 차지해요. 오늘날 끝에서 끝을 한번 보죠. 끝에서 끝, 블라디보스톡에서 여기 호르무즈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은 10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도 10시간 이상인데 당시에는 더 오래 걸렸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칭기즈칸 이후에 제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칭기즈칸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인 우구데이가 칸이 됩니다. 이 카라코룸을 기반으로 해서 더 영역을 확장해서 이 중국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금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중국 북부 지역을 차지하죠. 그리고 또 바투는 군대를 끌고 이동해서 이 헝가리까지 공격을 해요. 그러던 중에 칸이 죽어서 쿠릴타이가 열립니다. 그러다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독립해서 주치울루스를 세우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동유럽 지역까지 정복을 했다라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육칸 때도 영토를 확장하고요. 네 번째 칸인 몽케칸 때는 동생 훌라구를 시켜서 서아시아 지역을 정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훌라구 같은 경우는 아바사운주를 무너뜨리고 훌라구 울루스를 형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자, 이쯤에서 나오는 계속 울루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울루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몽골인들이 하나의 부족을 이뤄서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거를 울루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치 가문에서 만든 울루스를 주치 울루스라고 하는 거고요. 차가타이의 가문에서 만든 거를 차가타이 울루스라고 합니다. 훌라구의 가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훌라구 울루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칭해서 이끄는 이 조직이 바로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부르는 조직입니다. 자, 이렇게 울루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울루스라고 안 그러고 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자식 표현이고요. 최근에는 몽골식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몽골식 표현인 울루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라는 거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훌라구 울루스까지 만들었는데요. 이 몽케가 죽어요. 이 몽케 같은 경우는 형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몽케고요. 그 다음이 쿠빌라이. 셋째가 훌라구. 넷째가 아리푸케입니다. 자, 그 몽케가 칸이었고요. 훌라구한테 서아시아 원정해라. 그리고 너가 그쪽에서 땅을 차지하면 그 지역에서 네가 독립해서 사실상의 자치체를 만들어도 인정해줄게 라고 해서 훌라구 나갔습니다. 근데 몽케가 남성을 정벌하던 중에 죽어요. 그래서 당시 카라코름에는 아리푸키가 있었고요. 몽케 바로 옆에는 쿠빌라이가 있었습니다. 이 쿠빌라이와 아리푸키 사이에 이제 형의 자리를 누가 물려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4년간의 전쟁 속에서 결국에 최후 승자는 쿠빌라이가 되고요. 이 쿠빌라이가 칸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칸의 자리에 올라간 쿠빌라이는 수도를 카라코름 이 지역에서 장성 이남의 대도로 옮깁니다. 쿠빌라이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 쿠빌라이는 이렇게 대도로 수도로 옮기고 나서 중국 남부 지역을 계속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남송을 정복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중국 전체를 지배한 이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몽골 같은 경우는 역사상 최초로 중국 전체를 지배한 중국 개념으로서는 오랑캐고요. 우리는 오랑캐라는 표현보다는 북방민족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쿠빌라이가 이렇게 남송까지 정복하고 나선 세계적인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근데 다른 교과서들, 여러 교과서들을 보면은요, 쿠빌라이가 원을 만들었다, 원이라는 국가를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학계에서는 원이라는 명칭은 쿠빌라이가 원이라는 국가를 세우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 중 하나는 쿠빌라이는 중국어를 몰라요. 그리고 그 중국어를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쿠빌라이는 자신이 중국어를 안 배워도 돼요. 어차피 옆에 통역시키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이라는 표현은 뭐냐? 이 칸이 직접 지배하는 이 지역을 원이라고 중국식 표현을 쓰도록 해가지고
으뜸 원자를 써서 중국 애들이 부르기 편하게끔 허용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이 지역이 대칸의 울루스 혹은 칸 울루스고, 나머지 지역들은 영토가 너무 넓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칸이 직접 지배는 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지만 어쨌든 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제국을 이렇게 형성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대대적인 영역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대몽골 울루스 혹은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하고요. 이 대몽골 울루스, 예케 몽골 울루스 안에 칸이 직접 지배하는 데칸의 울루스, 그 다음에 키차칸국이라 과거에 불렀던 주치 울루스, 그 다음에 차가타이 울루스, 그 다음에 이란국으로도 불렀던 훌라구 울루스, 이렇게 세 가지의 울루스가 나눠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라가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때에 가면은요, 이 칭기스칸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영토는, 이 카라코르 원조로 시작했던 영토는 이렇게 해서 비잔티움 지역의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거의 앞까지 가고요, 아바스 왕조 정복하고 인도 북부 지역까지 진출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그 베트남 지역 근처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남송까지 정벌을 함으로써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국을 예케 몽골 울루스라고 하고, 그 안에 칸 울루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울루스로 나뉘어지는 이 대제국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대제국을 형성한 몽골은 자기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통치체제를 정비를 하는데요. 그 몽골 제국의 통치체제, 몽골 제일주의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몽골 제국은요, 이 몽골인과 생목인이 국가의 지배층으로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한인과 남인은 차별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몽골 제국은 약 1.5%의 몽골인이 주요 관직을 독점하면서 이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북방의 유목민족 출신이에요. 북방민족들이 대제국을 경영해본 경험이 적습니다. 그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번째 계층이 샘목인입니다. 샘목인, 눈동자에 색깔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들은 주로 이슬람 계통이 주로 차지합니다. 이 이슬람인들은요, 몽골 제국이 제국을 만들고 점점 영역을 확장해 갈 때 수많은 정보를 물어다 준 사람이 바로 이슬람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은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수많은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제 칭기스칸의 군대가 영역을 확장해 가는데, 어디 가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디 지배자는 어떻고, 여기의 지배자는 어떻고, 여기에는 군대가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조를 했고요. 이슬람은 장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돈 다루는 데 재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국이 형성된 이후에는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도록 해서 이슬람 계통을 우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몽골인과 생목인이 지배층으로서 활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몽골 애들이 영역을 확장할 때 협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한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극심하게 저항하지 않고 적당히 저항한 다음에 알아서 항복한 애들, 혹은 빨리 알아서 협조한 애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친일파 정도 될까요? 그들이 한인입니다. 그래서 화북지방, 황허, 이북지방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인이라면은요, 몽골 애들이 영역을 확장할 때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인 혹은 남송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창장 이남의 남송 땅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83%에 해당하지만 굉장히 차별을 받습니다. 한인들 중에서 능력이 있으면은 위로 지배층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국가에서 가장 어려운 공사 같은 게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남인들을 우선적으로 동원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몽골인을 우대하는 이 제도를 몽골 제일주의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도식도도 잘 봐둬야겠죠.
3%가 나머지 97%를 지배한 형태니까요. 자, 이 몽골 제국도 다른 데와 똑같이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해요. 그래서 승려 파스파처럼 파스파가 만든 이 파스파 문자가 있습니다. 거란 애들은 거란 문자, 여진 애들은 여진 문자, 서하 같은 서하 문자를 만들었다면은 몽골은 바로 이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한자와 유사성은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이 승려 파스파는 승려라는 걸 알 수 있겠듯이 불교 승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가 아니라 티베트에서 등장한 이 티베트 불교, 이 라마교 승려가 바로 파스파고요. 이 몽골 제국 같은 경우는요, 또 송나라 때부터 이어지던 지폐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송나라는 동전도 쓰지만 몽골 제국 가서는 지폐, 이 교초만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지폐만 발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 제국의 법에서는 이 위조 지폐 문제가 사실 심각하겠죠. 위조 지폐 문제 같은 경우는 위조 지폐 만든 애들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법으로 아예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 시기에는 동서교류도 매우 활발하죠. 그래서 이들의 동서교류를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으니까 동서교류 발달하겠죠. 자, 그래서 동서교역로도 발달하는데요. 일단 동서교역로 보니까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넓은 제국을 왔다 갔다 할 때 약 40km마다 역참이란 거를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게끔 합니다. 칸의 명령지를 받은 애들은요, 이 역참에서 말을 갈아타고 막 이동하면서 중간에 밤이 어두워지면은 쉬었다 갈 수 있겠죠. 근데 칸의 명령지를 받은 애들은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 상인이라든지 여행객들은요, 이 역참에서 쉬었다가 다음 동네로 넘어가서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고속도로 휴게소에 호텔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동서교역로가 매우 발달하는데요. 과거의 동서교역로는 흔히 교과서에서는 이 시안에서 출발해가지고 넘어가는 비단길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비단길이 등장하기 전에 유목민족들이 이용하던 초원길이 있어요. 수도 카라코름을 지나가죠. 그 다음에 송나라 때부터 해서 특히 이 몽골 제국이 통치하던 시기에 발달했던 이 바다를 활용하는 바닷길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동서교역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출신 마르코 폴로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 왔다 가는데요. 이 왔다 간 기간이 와서 중국에만 머물렀던 기간만 해도 한 18년 이상으로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르코 폴로는 육지를 통해서 온 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만들었던 책이 바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베네치아 출신의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모로코 출신의 이븐 바투타도 중국에 왔다 갑니다. 자, 그리고 몽골 제국이 거대하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노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교황입니다. 이 교황은 몽골 제국을 개종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카르핀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몽골 제국에 와서 칸을 개종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르핀이도 왔다 가요. 근데 출발지가 리옹입니다. 자,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가 있던 아비뇽 유수 시절이고요. 리옹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아비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양한 종교들도 들어와요. 그래서 마찬가지 계속 중요하게 봐야겠죠. 이슬람교도 들어오고요. 크리스트교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 이 라마교도 들어와요. 이거는 현재 베이징에 남아있는 티베트 불교 사원인데 이 위에 하얗게 칠해져 있죠. 이런 티베트 불교의 특징입니다. 이 티베트 불교도 들어오고요. 이슬람에서 역법, 단련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천문학,
대표 제작 기술도 들어왔기 때문에 곽수경이라는 사람은 이 이슬람에서 들어온 달력 제작 방법을 활용해서 수시력이라는 달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슬람에 과학기술만 들어온 게 아니고 거꾸로 중국의 문물도 넘어가요. 비단이라든지 화약, 나침반, 활판인쇄술, 도자기와 같은 이런 것들이 넘어가게 되고요. 이거는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 사회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칼 들고 싸우던 기사 계급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나침반 같은 경우는 원거리 무역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요. 먼 바다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유럽인들 기준으로 신항로 개척, 즉 아메리카 대륙의 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교통로도 열심히 발달하니까 자연스럽게 상업이 번성하고 대도시도 번성하겠죠. 그리고 교초도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거 봤어요. 자, 그리고 서민문화도 발달을 합니다. 바로 이제 한족 지식인들은 이 몽골의 통치 아래에서 서민문화를 계속 발달시켜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어체 소설과 희곡, 연극이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상기나 비파기, 두하원과 같은 희곡도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와 문화만 발달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도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정이가 만든 농서가 편찬이 돼서 농업기술도 보급이 되고요. 그리고 목화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맨직물도 발달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국이 점점 더 발달하나 했는데 결국엔 제국은 끝을 맞이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몽골 제국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무너진 이유 중 첫 번째는요, 칸의 자리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합니다. 칭기즈칸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이 몽골 애들이 다시 북방으로 밀려나는 토곤테무르까지 총 13명의 칸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의 칸의 자리가 단 한 번도 순탄하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칭기즈칸이 죽고 나서 우구데이가 칸이 될 때까지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쿠릴타이에서 답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동생과 전쟁을 통해서 칸이 됐으니까 자기 아들한테만큼 순탄하게 넘겨주고 싶었지만 아들이 빨리 죽음으로써 손자한테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막 그 형제들끼리 막 전쟁하고요. 암살 벌어지고 칸이 독살되는 그런 일들도 막 벌어지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칸의 자리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배층이 온갖 사치를 부립니다. 그리고 지폐인 교초가 남발됨으로써 물가가 막 폭등하는, 시장에 돈이 막 넘쳐나서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배경들 가운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분쟁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누가 보냐면 지방에 있는 일반 그냥 백성들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감당합니다. 자, 그리고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던 백성들, 특히 백년교라고 하는 이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홍건적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나라를 무너뜨릴 때 활약했던 황건적은 머리에 노란 띠를 둘렀다면 얘네들은 빨간 띠를 두릅니다. 이들에 의해서 반란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일파였던 주원장이 명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계속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서 몽골 애들을 북방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를 그 전에 몽골 제국과 구별해서 북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명나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게 되고 이 북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나하추라는 사람이 패배함으로써 북원은 이제 마찬가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대륙에 이 데칸의 울루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니까 나머지 울루스들은 각자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각자 지역에서 생존하고 있다가 하나씩 둘씩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됐죠. 자, 그래서 몽골 제국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대적인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제국을 뒤로 해서 다시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된 왕조가 있습니다. 바로 명왕조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그 명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